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의료 차질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의사 집단행동 관련자 5명을 처음으로 고발했습니다. 의사협회 전현직 간부들과 인터넷에 선동글을 올린 작성자들이 대상인데 정부의 법적 대응이 이어질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임신 32주까지는 의료진이 부모에게 태아 성별을 알려주면 안 된다는 법 조항의 위헌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청구인들은 부모의 알 권리를 위해 임신 기간 중 언제든지 태아 성별 고지를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애플이 10년간 공들여온 자율주행 전기차 애플카 개발을 포기한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애플카 연구에 참여하던 직원들은 인공지능 부서로 이동할 것으로 전해졌는데 애플이 AI 개발에 힘을 집중하겠다는 의도로 분석됩니다. 관세청이 인공지능을 활용해 해외에서 들어오는 유해 물품을 잡아내고 범행 위험 인물을 짚어내는 영상 검색 기술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내년까지 기술 개발을 마치고 내후년부터는 인천공항에 투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8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정부가 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른 의료 공백 사태와 관련해 처음으로 의협 관계자들에 대해 고발에 나섰습니다. 전현직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포함됐는데 집단 행동에 대한 사법 처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전공의 집단 사직 일주일 만에 첫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김태구 의협 비대위원장과 이면택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장, 노한규 전 의협회장 등 의협 관계자 5명을 경찰에 고발한 겁니다. 복지부는 이들이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집단 행동을 교사하고 방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 때문에 전공의들이 소속된 수련병원 업무가 방해받았다는 게 고발 이유입니다. 인터넷에서 단체 행동을 교사하는 선동글 여러 건을 올린 사람들도 이번 고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앞서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오늘 29일까지 업무에 복귀할 것을 요청하면서 미복귀자에 대한 면허 정지 처분과 함께 사법 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이원석 검찰총장도 의료인이 있어야 할 곳은 현장이라며 복귀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는 의료법에 정해진 절차를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국민의 생명권과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또 국가의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고발을 계기로 정부의 법적 대응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경찰은 사건을 서울경찰청에 배당해 신속한 수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사직서를 낸 전공의들에게 정부가 2월 안에 복귀하지 않으면 면허 정지와 사법 절차가 불가피할 거라고 최후 통첩을 했는데요. 특히 면허 정지 기간을 최소 3개월로 명시했는데 전공의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주는 건지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공의들의 병원 이탈이 일주일 넘게 이어지자 정부가 최종 복귀 시한을 못 박았습니다. 2월 마지막 날까지 복귀하면 어떤 책임도 묻지 않겠다며 3월부터는 최소 3개월 이상 면허를 정지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최소 3개월의 면허 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 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합니다. 면허 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기록에 남아 해외 취업 등 이후 진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문제는 이 석 달이 정해진 수련 기간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전공의들에게 결정적인 시간이라는 겁니다. 과목별로 4년 수련 전공의는 최소 3년 10개월, 3년 수련 전공의는 2년 10개월을 일해야 전문의 시험을 볼 자격이 주어집니다. 인턴 의사들도 1년 12달 중 최소 10달 이상 근무해야 수료할 수 있습니다. 2달 넘게 쉬게 되면 한 해를 통째로 날리고 결과적으로 전체 수련 일정이 1년 미뤄지는 겁니다. 정부가 면허 정지 기간을 최소 3개월로 명시한 것도 이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면허 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은 업무 개시 명령에 불응한 모든 전공의가 처분 대상이라 더 큰 압박이 될 수 있습니다. 가담 정도라든지 주동자 여부 이런 것들에 대해 따라서 수사 여부를 결정하는 게 가능한데요. 행정법상으로는 일괄적으로 모든 그 가담자한테 동일한
처분을 하는 게 가능하고 그게 오히려 이제 평등의 원칙에 맞다라고 이제 판단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간호사들이 채우도록 조치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각 병원장이 재량으로 정하게 해 의료사고 등 분쟁의 책임을 일선 병원이 떠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전공의 업무를 다른 직군이 대신하는 데 한계가 명확한 만큼 정부의 채용 통첩에 얼마나 많은 전공의가 반응할지에 따라 의료 공백 확산 여부에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의대 직원에 반발하는 전공의 사직 등 집단 행동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에 응급실을 찾아달라는 구급대원들의 요청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방청은 지난 16일부터 26일까지 구급상황관리센터의 하루 평균 병원 선정 건수는 66건으로 지난해 2월 평균보다 73.7%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소방청 측은 구급대원이 응급환자 처치에 집중할 수 있도록 관리센터가 더 적극적으로 병원을 찾아 연결한 것으로 보인다며 응급환자 이송 지연 최소화를 위해 신고 접수대와 상담 인력을 보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지난 16일에서 26일 사이 119 구급대의 하루 평균 출동 건수와 응급환자 이송 인원은 각각 8,200여 건과 4,700여 건으로 지난해 2월 평균보다 각각 3% 정도 감소했습니다. 반면 구급상황관리센터의 대국민 응급의료 상담과 병의원 안내는 6.4%, 응급처치 지도는 2.3%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대량 이탈하면서 전국 곳곳에서 의료 공백이 빚어지고 있는데요. 그에 따른 환자 불편도 커지고 있습니다. 환자와 보호자들은 전공의들이 환자를 생각해서라도 병원으로 돌아오라고 호소합니다. 보도에 고재형 기자입니다. 대구에서는 대학병원 5곳을 포함해 수련병원 10곳 등에서 800명 넘는 전공의들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전공의들이 이탈하기 시작한 지난 20일 이후 병원마다 80%에서 많게는 90%가 병원을 이탈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진료는 평소의 절반 수준까지 줄었고 응급이나 중증이 아닌 수술은 대부분 연기됐습니다. 응급실 가동률도 평소의 절반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생명이 걸린 상황, 환자와 보호자들의 마음은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심정입니다. 환자분들 생각해가지고 돌아가야죠. 이제 당연히 돌아가가지고 한 달 보살피면서 이래가 너 해결하는 정부하고 뭐 해결하는데 이래야지. 뭐 어떨 때 계속 일한다 하면 참 환자들, 중환자들은 진짜 좀 위험하잖아요. 의대 정원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 갈등으로 지난 20일부터 이탈한 전공의는 전국에서 9,000명에 육박합니다. 서울보다 의료 환경이 열악한 지방은 충격이 더합니다. 대전에서는 80대 환자가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도중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제주의 경우 전공의 141명 중 78%가 자리를 이탈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대 병원의 경우 수술실을 12개에서 8개로 줄이고 지역 종합병원마다 병상 가동률도 점차 떨어지는 실정입니다. 병원을 찾은 사람들은 전공의들이 없는 상황에서 아프기라도 할까봐 걱정입니다. 안 아팠으면 하는 게 바람이고 그게 부모님이 제 애기들 키우면서 그게 제일 걱정이죠. 아무래도 안 그러면 애기들 데리고 또 육지로 가질까 뭐. 다음 달부터는 전임의와 인턴들도 이탈할 조짐이 보이면서 환자와 보호자의 불안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앞으로 미세먼지가 매우 짙은 상황이 이어지면 임산부와 호흡기 질환자는 재택근무를 하도록 권고됩니다. 환경부는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총력 대응 방안을 발표하며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가 이틀 이상 이어지거나 주의 이상 경보가 발령되면 임산부와 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 취약계층에 대해 탄력적 근무를 적극적으로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탄력적 근무는 시차 출퇴근, 재택근무, 시간제 근무 등을 말합니다. 정부는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시 민감 취약계층의 탄력적 근무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부여와 관련해 중소중견기업의 유연근무 활성화를 위한 장려금 지원 제도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호주 빅토리아주에서 대규모 산불이 계속되면서 주민 약 3만 명에게 집을 떠나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라는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AAP 통신 등에 따르면 호주 빅토리아주 정부는 현지 시간 27일 오전 멜버른에서 북서쪽으로 약 150km 떨어진 베이 인딘 지역 등의 주민 3만 명에게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라는 휴대전화 메시지를 전송했습니다. 또 이 지역의 학교와 유아시설 약 100곳에 문을 닫고 노인시설도 폐쇄했으며 지역 내 교도소도 문을 닫고 재소자들을 대피시켰습니다. 지난 21일 빅토리아주 북서부에서 시작된 화재는 일주일째 빠르게 퍼져나가면서 서울 면적의 3분의 1이 넘는 산림과 주택 6채, 건물 10채가 불에 탔습니다.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 성별을 부모에게 알려주는 행위를 금지한 의료법 조항의 위헌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2시 의료법 제20조 2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선고 기일을 엽니다. 이 조항은 임신 32주 이전까지는 의료진이 부모 등에게 태아 성별을 알려주면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 헌법재판소는 임신 기간 내내 태아 성별 감정을 금지한 의료법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이듬해 임신 32주부터는 성별을 알려줄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지만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부모의 알 권리를 위해 모든 임신 기간에 대해 태아 성별 고지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와 관련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처음 인정한 판결에 상고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5명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한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이번 항소심 판결에서 처음으로 다른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를 상대로 한 가습기 살균제 손해배상 소송은 총 10건으로 이 가운데 5건의 1심 판결에서 담당 공무원 재량권 행사와 관련해 위법성이 인정된 적은 없었습니다. 아이폰 제조업체 애플이 10년간 공들여온 자율주행 전기차 애플카 개발을 포기한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애플은 전기차 연구 조직을 해산할 예정이며 이를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직원 약 2,000명에게 알렸습니다. 애플 고위 임원들이 최근 몇 주간 개발 중단 결정을 내렸고 많은 직원이 인공지능 AI 부서로 이동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애플은 그동안 애플카 개발을 공식 발표한 적이 없지만 2014년부터 프로젝트 타이탄이라는 이름으로 개발을 계획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MS가 챗GPT 개발사 오픈 AI에 이어 프랑스 AI 스타트업 미스트랄과 체결한 파트너십에 대해서도 유럽연합 EU가 반독점법 위반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레아 쥐버르 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집행위가 대형 디지털 시장 참여자와 생성 AI 개발자 그리고 제공업체 간 체결된 합의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미스트랄 AI의 파트너십 체결에 대한 집행위의 자체 분석 결과 반독점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정식 조사로 전환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오픈 AI에 130억 달러를 투자한 마이크로소프트는 미스트랄 AI에도 1,630만 달러를 투자해 지분 일부를 인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EU는 또 오픈 AI에 대한 마이크로소프트의 투자를 EU 기업 결합 규정에 근거해 재검토할 수 있는지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빅테크에 대한 반독점법 위반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EU는 조만간 애플에 대해서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수천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가 갈수록 해외 직구 물량이 폭증하면서 가짜 상품이나 마약 같은 유해 물품 반입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관세청이 인공지능을 활용한 분석 기법 등 혁신 기술을 도입해 세관 업무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여가기로 했습니다. 김태민 기자입니다. 해외에서 들어온 특송 물품이 엑스레이 보안 검사대를 통과합니다. 수입 신고서에 적힌 화물 정보와 다른 물체가 포착되면 즉시 화면에 붉은 선이 나타납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이 통합 영상 검색 기술은 내년 말 개발을 마치고 오는 2026년부터 현장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최근에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특송 물품으로 반입되는 물품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AI가 판독자의 업무를 보조해 줌으로써 좀 더 수월하게 또 정확하게 판독을 할 수 있습니다. AI 기술은 보안 영역에도 활용됩니다.
올해부터 인천국제공항에 도입될 이 CCTV는 수많은 여행객 가운데 범행 우려 인물만 콕 집어 실시간 추적합니다. 인물뿐 아니라 소지하고 있던 물품까지 함께 인식해 밀반입 등 범행을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세관에서 사전에 정보 분석을 통해서 우범 여행자로 지정된 여행자가 세관 입국장으로 진입하게 되면 이러한 방식으로 얼굴을 인식하여 서버에 저장하게 됩니다. 이뿐 아니라 수출국이나 수입자 등 70여 개 항목으로 구성된 빅데이터를 활용해 위험 가능성이 큰 화물을 예측하거나 엑스레이 판독 훈련을 위한 다양한 교육 자료를 생성하는 것도 모두 인공지능의 몫입니다. 지난해 해외 직구가 1억 2천만 건까지 급증하며 범죄와 연루된 유해 물품 반입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AI 기술을 활용한 정부의 대응 움직임도 숨가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서울시가 서남권의 낙후한 준공업 지역을 융복합 공간으로 바꾸는 서남권 대개조 구상을 내놓았습니다. 김포공항의 이름을 서울 김포공항으로 바꾸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서울 서남권은 1960, 1970년대 구로공단 등이 있는 소비 제조업의 중심지였습니다. 영등포, 구로, 금천, 강서, 양천, 관악, 동작까지 7개 자치구를 묶어 서남권으로 부릅니다. 건축물 노후화와 기반시설 부족 문제 등이 불거지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2008년 재임 때 이른바 서남권 르네상스를 내놓으며 고척동구장 건립 등을 추진했습니다. 10여 년이 흐른 뒤 오 시장이 이번엔 서남권 대개조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서남권 중공업 지역을 산업이나 주거 등 다양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각종 규제를 대폭 개선한다는 내용입니다. 250%로 제한했던 중공업 지역 용적률을 최대 400%까지 완화해 직주근접형 주거지로 바꾸겠다는 계획입니다. 공장과 주거지를 엄격하게 분리하던 기존 규제와 제도를 개선하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통해서 산업과 문화, 녹지가 공존하는 미래 융복합 산업 공간으로 혁신하겠습니다. 김포공항은 서울 김포공항으로 명칭을 바꾸고 현재 2,000km 이내로 제한한 국제선 전세편 운영 규정을 3,000km까지 넓히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기본적인 방향은 바람직하지만 공항 범위 확대와 항공고도 제한 완화라는 내용을 동시에 어떻게 해결할지가 관건이라고 전문가는 평가합니다. 김포공항의 범위를 넓혀서 더 좀 국제적인 기능을 강화하겠다. 이러면서도 동시에 그 공항으로 인해서 높이 제한을 받는 부분들을 좀 완화하는 그런 정책을 쓰겠다. 이렇게 이제 약간 상반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서울시는 사업별로 이르면 내년부터 공사를 시작할 방침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인천시가 유럽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 등에 대한 해외 투자 유치에 나섰습니다. 한국을 찾는 재외 국민을 위한 문화 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포함해 전반적인 도시개발 계획을 밝혔는데요.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50여 년 전 독일의 간호사로 파견 온 박영희 씨는 어느새 여든을 바라보는 나이가 됐습니다. 낯선 땅에서 결혼도 하고 자식까지 길러낸 박 씨는 기회가 된다면 늦기 전에 한국에서 다시 살아보는 게 소원입니다. 예, 아무래도 저희 그 고향이고 고국이니까 그립죠. 제가 살았던 나이 살던 고향을 언제든지 그리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감히 그린다는 자체가 하나의 호강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국을 그리워하는 재외국민을 위해 인천에선 흔히 말하는 실버타운 형태로 문화공간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집을 사지 않아도 일정 금액을 투자하면 주거 공간을 분양받을 수 있고 서로의 마음을 잘 아는 재외국민끼리 생활할 수 있습니다. 인천시는 대다수 재외국민이 나이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인근에 대형 종합병원을 세우는 방향도 검토 중입니다. 운영하던 기업을 함께 옮겨오거나 한국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엔 임대 지원도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재외동포들이 인천이 바로 활동의 거점이 되고 비즈니스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교포들이 193개국에 708만 명이 나가 있습니다. 나아가 인천 경제자유구역에선 미국과 영국의 부동산 회사 등이 참여해 본격적인 도시 개발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에너지와 첨단 농업 같은 미래 산업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입니다. 외국 자본을 끌어들여 재정적인 부담은 덜고
인구 300만이 넘은 인천에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유럽 현지에서 여러 해외 기업이 국제도시로 탈바꿈하려는 인천에 우리나라 돈 8조 원이 넘는 금액을 투자하겠다는 의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투자가 이뤄지기 전까진 아직 많은 단계가 남아있다 보니 구체적인 사업 방향 등 면밀한 정책 점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YTN 권준수입니다. 축구협회가 황선홍 올림픽 대표팀 감독을 축구대표팀 임시 감독으로 선임했습니다. 황 감독은 다음 달 열리는 태국과의 월드컵 2차 예선 2연전을 지휘하게 됩니다. 양시창 기자입니다. 축구협회가 선택한 축구대표팀 임시사령탑은 황선홍 23세 이하 대표팀 감독입니다. 다음 달 월드컵 2차 예선까지 황 감독에게 성인 대표팀과 올림픽 대표팀을 둘 다 맡기는 겁니다. 지난 16일 클린스만 감독이 경질된 지 11일 만에 내린 전력강화위원회의 첫 결정입니다. 협회 소속 지도자이고 아시안게임 우승으로 최근 성과도 보여줬으며 국제대회 경험, 아시아 축구에 대한 이해도 또 갖췄다는 점입니다. 애초 전력강화위원회는 바로 정식 감독을 선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가 다시 임시 감독 체제로 가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다음 달 월드컵 2차 예선 전에 감독을 선임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한 데다 일부 K리그 감독들이 물망에 오르면서 팬들의 질타를 받은 점도 고려됐습니다. 국민들의 지지와 응원을 받을 수 없고 제대로 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다면 방향을 바꾸는 게 맞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일단 모양새는 갖췄지만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비록 최종 예선은 아니지만 한국 축구 사상 처음으로 겸임 감독이 월드컵 예선을 치르게 돼 부담감이 적지 않고 이 시기 올림픽팀도 사우디 암만에서 열리는 친선 대회에 참여하는 일정을 소화해야 합니다. 이 대회가 바로 다음 달인 4월 진행되는 올림픽 최종 예선의 마지막 시험대라는 점도 우려를 키우는 대목입니다. 우선 월드컵 2경기를 치르는 동안 황 감독은 성인 대표팀에 집중하고 같은 기간 치러지는 올림픽팀의 친선 대회는 황 감독 없이 현 올림픽팀 코치진이 지휘합니다. 또 4월 올림픽에서는 다시 황 감독이 팀에 복귀해 지휘할 예정입니다. 코치들과 긴밀하게 협의해서 우리가 4월달 예선을 치르는데 부족함이 없이 준비할 것이고요. 또 대표팀도 잘 추스러서 우리가 태국 2연전을 좀 좋은 결과로 마무리할 수 있게끔 준비. 황 감독 임시 체제로 시간을 번 전력강화위원회는 정식 감독 선임을 늦어도 5월까지는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앞서 AI를 활용한 통관조사 기술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최근 중국 이커머스 기업이 짝퉁이나 불량품을 팔아도 국내법으로 규제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AI 통관 기술은 이러한 피해로부터 국내 소비자를 지키는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후년 현장에 투입될 거라고 하는데 그때까지 완성도를 크게 높여서 안전한 소비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